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10월 1일이 되겠습니다. 10월 1일 하면은 뭐 누구나 다 아는 바로 국군의 날이죠. 6.25 때, 뭐 며칠 전 9.28 수복이었는데 서울을 수복한 다음에 인천 상륙 작전에 의해서 서울이 이제 수복이 됐죠. 서울을 수복해서 중앙청에 이제 태극기를 이제 개항한 뒤에 이 국군이 10월 1일을 위해서 남북 분단선이었던 그때 당시에 38선을 돌파합니다. 북진 통일을 위해서 이제 북쪽으로 이제 진격을 한 거죠. 그것을 기념을 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국군의 날을 지정을 한 겁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10월 1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오늘의 소사를 쭉 또 살펴보았습니다. 1910년 8월 29일 날 그 한일 합방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전에 1905년에 이제 그 조선 통감부가 이제 설치가 돼 있었지만은 한일 합방 이후에 조선 통감부가 이제 조선 총독부로 이제 변경이 됩니다. 바로 오늘 1910년 10월 1일 오늘 조선 총독부가 설치된 날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은 그 광화문 경복궁 그 앞에 중앙청 건물이 있었죠. 사실 그 중앙청 건물은 조선 총독부 건물이기도 했지만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건국이 됐고 또 거기서 9.28 수복을 하면서 이제 태극기를 개항을 해서 서울을 되찾았다라는 그런 상징성도 있죠. 치욕의 역사도 분명한 것은 이제 역사입니다. 그것을 보기 싫다라고 지워버리는다면은 물론 지워버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상당히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거라면은 그것을 꼭 지워야 되느냐 하는 데는 의문점을 갖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조선 총독부의 그 설치에 대해서 알아보고 조선 총독부가 어떤 그 역할을 했고 어떤 구조를 갖고 있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국군의 날이기 때문에 국군의 날 지난번에 그 이제 제가 방송해 드렸던 그 내용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형식으로 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조선 총독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글쎄요, 정말 오늘 국군의 날인데 어, 조선 총독부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개요를 볼까요? 조선 총독부는 일본 제국이 1910년 8월 29일 한일 병합조약 체결일로부터 1945년 9월 2일까지 한반도에 대한 통치를 위해서 운영했던 그 직속 기관이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제 그렇게 되겠네요. 우리가 8.15 해방이 1945년 8월 15일이라고 우리가 광복절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 일본 조선 총독부가 해체된 것은 45년 9월 1일입니다. 9월 2일. 그러면은 한 보름 넘게 그 조선 총독부가 이제 유지되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모든 뭐 행정이라는 게 이제 그렇죠. 이 사람이 어떤 그 체제가 바뀌고 사람이 바뀐다라고 해서 그 행정이 하루아침에 칼로 무 베듯이 그렇게 탁 잘라져 갖고 변하는 게 아니죠. 칼로 물 베듯이 그렇게 잘라도 연결이 되는 게 그게 행정입니다. 그런 게 없어요. 이렇게 딱 잘라갖고서 응? 하루아침에 그냥 싹둑 변신하고 하는 건 그런 거는 우주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총독부 본부의 소재지는 당시에는 경기도 경성부, 그러니까 그때는 경기도였네요. 경성부. 그래서 지금 행정부에 서울특별시라고 돼 있지만 그때는 이제 경성이라는 개념도 경기도 내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경기도의 저 기자가 그 기자에 보면 발전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임금을 먹여 살리는 어떤 그 지역 그걸 이제 이제 기자를 이제 쓴다고 하는데 일본도 근기 지방이라는 게 바로 이제 그런 의미죠. 예. 자, 그래서 경기도 내에 있었던 경성부 현재 서울입니다. 경복궁 내에 설치를 했다. 이게 참 이제 조금 이제 델리케이트한 문제를 이제 뭐 만들어내고 냈었고 또 뭐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예. 뭐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05년 광무 8년입니다. 광무면은 이제 순종의 형이죠. 예. 대한제국 시기에 설치된 통감부의 그 이제 전신으로 하여서 1910년 한일 병합조약 직후에 그 이제 출범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조금 전에 제가 광무를 순종연호라고 하는데 순종연호가 아니라 고종연호죠.
예, 4번 보겠습니다. 초대 조선 총독으로 앞서 통감으로 있었던 육군대장 데라우치 마사다케가 취임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대 통감은 이토 히로부미죠. 조금 이따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3대 통감이 이 데라우치입니다. 그 통감이 바로 이제 총독으로 이제 임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초대 총독은 데라우치 마사다케가 되겠습니다. 1914년 3월 1일에 조선 총독부령 제111호, 1913년 12월 29일 날 공포가 됐는데 그 조선 총독부령 111호를 통해서 지방 행정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을 하였는데 훗날 대한민국의 행정체계의 기본 권력에 영향을 주었다. 조금 전에도 우리가 행정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조선 총독부가 가지고 있었던 그 행정 기능, 행정 체계 그게 해방이 됐다라고 해서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더군다나 이제 우리는 그 미군정 3년이라는 그 또 이 과도기가 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행정체계가 더 뒤죽박죽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총독부 행정체계로 있던 미군정으로 넘어갔다가 우리가 넘겨받았기 때문에 정말 참 거기에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잘라갖고 내보낼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뭐 친일했던 뭐 부역했던 그런 인물들까지 그 행정기관에 이제 고용이 됐다라고 해갖고서 이제 뭐 그 비난하는 사람들은 막 비난하지만은 그러나 칼로 무베듯이 그렇게 되는 건 없어요. 그 사람들 다 내쫓고 나서는 행정이 그 유지가 안 될 테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답답하고 델리케이트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조선 총독부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 제국이 공식적으로 패전한 이후 몇 주간 한반도 지역을 관리하다가 바로 9월 2일 날 이제 바뀌었다라고 했듯이 한 2주 조금 넘게 이제 관리를 한 거죠. 1945년 9월 3일부로 38도선 이남 지역을 미 군정에게 인계를 했다. 왜냐하면 38도선 이 부분 그 소련이 이제 들어왔죠. 제가 봤을 때는 소련은 점령군으로 들어온 거예요. 미군은 해방군으로 들어온 거죠. 우리를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왔지. 이 땅을 통치하러 들어온 그런 군대는 아니었어요. 미군은. 어, 그러나 이북에 들어온 소련 군정은 결국은 50년의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뭔가 이 한반도를 위성국화시키려고 했었던 그런 점령군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7번 보겠습니다. 1945년 9월 28일 날 공식적으로 소멸이 됐다. 공식적으로 소멸이 된 거는 또 그로부터 한 25일 더 지난 다음에 이제 소멸이 됐네요. 뭐 그런 겁니다. 한 달 넘게 조선 총독부가 유지가 됐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조선 총독부가 이제 경복궁 그 앞에 광화문 그 이제 거기에 자리 잡고 있었죠. 그래서 바로 요 밑에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총독부 건물이죠. 바로 뒤가 바로 이제 경복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이 광화문 그 이제 내거리가 되겠죠. 음, 거기가 길 이름이 태평로인가요? 아니면 광화문로인가요? 요새 그 이 도로명으로 바뀌어갖고서 어찌됐든 그래서 요 위에 요 첨탑이 있는데 요 부분을 이제 이렇게 잘라갖고서 지금 조선 총독부의 첨탑은 독립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다. 이걸 전 독립기념관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럼 이거를 해체를 해버렸죠. 김영삼 대통령 때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반대도 했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식민지의 상징으로 보이는 조선 총독부 건물을 경복궁 옆에다 둘 수 있느냐. 또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그 주장 둘 다 뭐 틀린 건 아닙니다. 어, 이게 조선 총독부로서만 기능을 했느냐면 그건 아니었거든요. 단지 그 사람들이 지어놓은 거지. 여기서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고 여기서 어, 9.28 수복 행사를 가졌고 그다음에 여기서 대한민국 행정이 계속됐어요. 그 맞은편에 보면은 이제 그 정부 종합청사 건물이 있죠. 지금 과천으로 이제 또 많이 있지만은 또 대전으로도 가 있죠. 정말 그 중앙행정기관이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라는 거 이거 정말 생각해 볼 일입니다, 진짜. 자, 그건 뭐 다른 얘기니까 설하고 자, 이제 총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독부 이전에 이제 통감을 알아볼까요? 총독부 이전 통감부. 조선의 군사적 중요성을 비추어 볼 때 한국 통감에는 고위 정치인이나 대장급 군인이 임용이 됐다.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중국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러시아하고도 맞닿아 있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군인 출신들 대장급 상당히 그 이제 그 뭐라고 할까 고위직이 이제 와서 통감을 지낸 겁니다. 뭐 총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초대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토 히로부미였어요.
1909년에 여기 어, 그러니까 초대 통감을 그만두고 그 추미론이라고 하죠. 일본 정부의 그 추미론의 일원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이제 하얼빈에서 안중근 의사한테 이제 저격당하죠. 예.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 그 내각 총리를 두 번인가 역임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침략의 원흉같이 그렇게 우리 얘기를 하지만 일본 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그 나름대로 영웅이에요. 저 친구가. 뭐 그렇다라고 해서 제가 이토 히로부미를 찬양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토착 외국인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대가 소네 아라스케였고요. 뭐 그렇게 1년도 채 안 됐지요. 예, 근무한 게. 그다음에 이제 3대가 데라우치 마사다케죠. 아마 그 총독을 시키려고 데라우치를 그 이제 통감으로 미리 임명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총독부가 설치가 됐어요. 바로 1910년 10월 1일입니다. 자, 그래서 총독부를 한번 볼까요? 조선 총독은 육군 해군 대장 중에서 임명을 했다. 뭐 통감도 그렇지만 뭐 총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천황의 직속이 돼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 내각이 있죠. 그 지금 그 이제 기시다가 이제 곧 물러나겠지만은 일본 그 총리잖아요. 어, 그러니까 일본 총리는 이제 일본 전체를 담당을 했던 거고 저때 당시에 그 위에 천황이 있었는데 이 한반도는 조선은 천황의 직속으로 그 조선 총독부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제국 내각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본 제국의 내각의 수반인 총리 대신이 한반도 정책을 놓고 어, 물론 뭐 이런저런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직접적으로 와서 어떤 권한을 행사하고 그러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한반도 내에서 정무 통리권, 군대 통솔권, 행정권, 사법권, 이왕직 및 조선 귀족에 대한 특별 권한을 다가 총독이 가졌다. 뭐참 사법권 가지면 좋은데 좋다라기보다는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 보면 이왕직 및 조선 귀족이라고 그랬죠. 예. 예, 고종과 순종을 이제 왕족으로 임명을 합니다. 일본에서. 그리고 이제 그때 행정관료들에게 이제 귀족 칭호를 이제 주죠. 오늘 이완용이한테도 이제 귀족 칭호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꼰대라는 말이 그 이제 유래됐다라고 한번 그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세 번째 보겠습니다. 1913년 칙령 제134호. 칙령이라고 하는 것은 천황의 명령이라고 봐야 돼요. 고등관 관등 봉급령에 따르면 조선 총독의 연봉은 8천엔이었다. 그래서 지금 그 화폐 가치로 뭐 얼마쯤 되는지는 제가 환산 안 해봤습니다. 뭐 적은 그 월급은 아니었겠죠. 근데 적어도 훨씬 더 많이 고종과 순종을 받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사이토 마코토가 취임한 1919년 형식적으로 무관 총독 임용제를 폐지했으나 1945년에 폐지될 때까지 문관 출신의 총독은 단 한 명도 임명되지 않았다. 네, 그만큼 한반도의 어떤 그 지정학적인 그런 위치를 생각할 때 문관보다는 무관을 원했다라는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1919년에 이제 무관 총독 임명제 폐지라는 게 3.1 운동이 일어나고서 이제 이 총독부가 이게 무력으로 탄압할 게 아니고 문화 정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표방을 하고 나왔죠. 그 바로 밑에 있습니다. 자, 역대 총독이 1대부터 9대까지 있었는데 1대가 데라우치 마사다케고 2대가 하세가와 요시미치인데 3.1 운동을 그 탄압을 했네요. 그다음에 제 3대가 바로 사이토 마코토 문화 정치를 표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4대, 5대. 사이도 마코토가 이제 5대에 이제 다시 한번 하네요. 그리고 3대 때 우카키 가지시게가 권한대행을 했는데 그 권한대행을 했던 그 친구가 이제 6대 그 이제 총독으로 오는데 그때부터 또 오히려 문화를 말살하는 정책을 이제 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7대 미나미지로 그다음에 내선일체, 창씨개명, 신사참배, 황국신민지 이런 그 얘기들이 이때부터 나오는데 이때가 이제 전쟁 말기로 치닫고 있었던 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8대가 고이소 군이야. 도주연병 위안부. 이게 이제 태평양 전쟁을 이제 수행을 하면서 이제 총 동원령을 내려갖고 조선의 그 이제 젊은 사람들까지 동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선일체. 내선일체라고 하는 것은 일본 그 내지와 조선을 하나로 본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김문수 지사가 일제시대 때 그 국정 문제를 놓고서 이제 야당 의원들하고 이제 막 설전을 벌이고 이제 그랬는데
뭐 내선일체라고 해서 우리나라 뭐 조선의 국적을 준 건 아니죠. 일본. 이게 참 굉장히 그 국적 문제는 복잡합니다. 자, 어찌됐든 그건 또 다른 문제고요. 제 9대 해볼까요? 아베 노부유키. 나름대로 그 귀에 익은 이름이죠. 자, 전 총리 대신 기시 노부스케의 외손자. 음, 그다음에 전쟁 수행 물자를 갖다 이제 수탈을 이제 했다라는 얘기인데, 아, 이게 저 표현이 좀 그런데 전 총리 대신이 바로 이제 아베였죠. 아베 총리, 암살당한 아베 총리 있죠.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인가 그래요. 아베 노부유키가. 그 표현을 제가 썼던 겁니다. 혹시 그 이름이 혹시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시 한번 그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청사 있죠. 바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진으로 봤던 그 청사입니다. 자, 조선 총독부 청사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 제국이 한반도에 대한 식민 통치를 시행한 조선 총독부가 최고 행정관청으로 사용한 건물이다. 예, 조금 전에 봤던 사진이 바로 그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이 사진입니다. 이게 지금은 이제 없지만은 어, 그 1990년대 이게 정확하게 몇 년에 철거됐는지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니까 아마 93년부터 98년 그 사이쯤 될 것 같은데 예. 그럼 이때 뭐 산에 박힌 뭐 새말뚝을 뭐 뽑아내느니 뭐니 별 이제 참 말이 많았었는데 정말 참 알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다음에 1910년 한일 병합 이후에 35년의 식민 통치 기간에 조선 총독부는 관사 다수를 권력을했다. 관사는 뭐, 이게 총독부에 근무하는 그 관리들의 그 관사죠. 자, 그래서 조선 총독부 총사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도 정부 총사로 사용됐다. 아까 말씀드렸죠. 중앙청으로 사용이 됐다라는 얘기. 그래서 저기서 어, 그 8.15 1948년 8월 15일 건국 행사를 저기서 갔잖아요. 네. 그리고 저기서 국회도 저기서 이제 거기서 이제 구성이 이제 되죠. 하여튼 그때 당시에 그런 그 행정기관으로서 저 정부 총사로서 그 조선 총독부 총사를 갖다 이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국립박물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그 유물들을 전시해 놓고 그런 거 제가 한번 그 박물관으로 전용을 하고 있을 때 한번 그 중앙청을 다녀온 기억이 있습니다. 1995년이네요. 1995년 김영삼 정부 때 조선총독부 건물이 철거가 됐고 건물의 부재는 독립기념관에 보존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까 그 말씀드렸던 첨탑이 바로 건물의 부재를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총독도 일을 하다 보면 자기는 먹고 살고 자는 그 공간이 필요하니까 이제 총독 관저를 또 줘야 되겠죠. 1910년부터 남산 외성대의 일본 공사관을 관저로 사용을 했다. 그다음에 1908년에 건립된 용산의 관저를 또 별도로 운영을 했고 1937년 경복궁 북쪽에 경무대 총독 관저를 신축을 했다. 저 경무대는 이승만 대통령이 경무대에서 근무를 했죠. 예. 지금 우리는 그 청와대라는 걸 쓰다가 지금 이제 용산으로 갔지만은 대통령이 집무하고 거주한 그 공간 그게 바로 이제 저때 당시에는 경무대였던 거예요. 기타 1910년 이후 식민통치기구가 정비되면서 일본인 관리의 수가 증가하자 이들을 위한 관사가 대량으로 건설돼서 보급이 됐다. 뭐 저건 뭐 그럴 수뿐이 없겠죠. 우선 총독부를 운영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일본에서 많은 관리들이 그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하급 관리는 이제 조선인들을 뽑아서 썼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조선 뭐 일제시대 때 뭐 부역을 했느니 뭐 관리로 뭐 일을 했느니 뭐니 그러는데 사실 뭐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하늘이 이제 일제 하늘이었는데 뭐 방법이 없죠. 먹고는 살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비극이다라는 얘기예요. 조직을 보겠습니다. 1910년 10월 2일부로 조선 13도의 관찰사를 도장관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지금 우리가 경기도, 충청북도 뭐 이렇게 도를 쓰는데 그 이전에는 관찰사라고 했죠. 그 이제 장관으로 임명을 한 겁니다. 명칭을 변경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장관이라는 그 표현을 이제 1912년부터 이제 지사로 바꾼 겁니다. 도지사. 지금도 우리가 도지사라고 쓰고 있죠. 어떻게 보면 도지사라는 그 직책도 일제시대 때 있었던 용어예요. 예. 도지사 아래 부지사를 둬 도지사의 업무를 보좌했다. 부지사도 그 용어네요. 그다음에 이방, 호방, 예방 등 각 방을 조선시대 때는 그렇게 썼죠. 이방, 호방, 예방, 뭐 형방 그 방을 소위 그 이제 참모가 되겠습니다. 관찰사의 참모였죠.
그것을 근대식 이제 용어인 국가 과구로 이제 그 국가 과로 나누어 명칭을 다 바꾼 거죠. 그다음에 행정기관을 면리제와 이제 동제 그리고 우리가 읍면동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읍면동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뀐 겁니다 이게. 그다음에 오가작 통법에 의한 통관제였던 것을 도시지역은 동 대신 일본식 행정구역인 정을 쓰게 했다. 네? 어, 그러니까 이게 어,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오가작통법이라는 그 다섯 그 가구를 이제 하나로 묶어 갖고서 이제 관리를 이제 했던 건데 이제 저런 것들을 이제 일본식 행정구역 명칭이 이제 저게 마을 정자죠. 고을 정자인가? 뭐 마을이나 고을이나 같은 용어니까 정자를 그 이제 쓰게 되고 뭐 저걸 일본어로 훈독하면 맞지라고 그랬고 이게 음독을 하면 쪼가 됩니다. 문쪽 무슨 쪽으로 하듯이. 어, 그다음에 관리의 채용은 세습하던 것을 폐지하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세습을 했다는 얘기예요. 조선시대 때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관리를 하면은 아들도 관리를 하고 이게 참 나쁜 그 관습이죠. 예. 그것을 이제 공개 채용 시험을 하고 고등관 시험을 봤다. 그러니까 관료를 그냥 뭐 누구 아들이니까 들여다 쓴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채용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이때부터 이제 나온 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진짜 그야말로 시험을 봐서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은 합격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판인관 시험 등을 채용 시험으로 전환했다. 일단은 공개 채용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시가 생겨죠. 고등고시. 지금은 뭐 행정고시, 사법고시 이렇게 했지만 옛날엔 고등고시라고 했죠. 그래서 이수일과 심순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때 그 배경으로 나온 그 소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료들의 지위는 군속, 면속으로 칭하고 기수, 기사, 주사, 사무관, 서기관 등의 지위를 적용하고 차등으로 월급을 지급을 했다. 지금도 우리가 사무관, 서기관, 뭐 이사관 이렇게 쓰고 있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보면은 그 이제 그 저기 대한민국이 이제 정부가 수립되고서도 행정기관의 그 어떤 그 근간이 됐다라는 게 이제 바로 이제 저런 것들이죠. 또한 헌병과 경찰의 수사, 검열 등의 편의를 위해서 조선인 출신의 순사, 헌병, 사무보조원을 채용을 했다. 예, 순사.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경찰을 보고 순사라고 그랬어요. 제가 60년대인데 45년에 해방이 되고도 우리는 순사라는 말을 썼습니다. 순사한다 그러면 울던 애도 그치고 그만큼 일제시대 때 순사가 무서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려서 울면 그랬어요. 아, 저기 순사온다, 순사온다, 아버지, 어머니들이. 그럼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뭐 순사하면은 무슨 뭐 머리에 뿔이 달린 그런 도깨비인 줄 알았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조선인의 참정권 정책이라는 게 있죠. 이 일제 말기로 가면서 조선인들한테도 그 이제 참정권을 이제 부여를 하려고 또 참정권을 달라고 그렇게 이제 총독부가 이제 일본 그 정부하고 제국 정부죠. 지금의 일본 정부가 아니라 그렇게 협의를 하고 뭐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게 태평양 전쟁에서 이제 일본이 패배를 하면서 다 무산돼 버리죠. 예. 이제 그때 이야기가 여기 간략하게 이제 적혀 있습니다. 요 문제는 언젠가 별도로 한번 다뤄봐야 될 문제일 것 같아갖고 조선인 참정권 정책은 제가 그냥 자료로서만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내용을 궁금하시면 화면을 정지시켜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순사. 예, 정말 무서웠죠. 자, 3.1운동에 불씨가 남아있던 1922년 순사직 경쟁률은 2대 1이었는데 이게 나중에는 10대 1, 20대 1 여기까지 이제 올라갔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순사는 조선 인사에서 좋지 못한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보장된 고난 탓에 해마다 높은 지원율을 보였다. 그만큼 무서웠고 권력이 있었다는 얘기죠. 순사지만은 자, 관리의 최말단인 까닭에 지원자의 학력 수준은 보통 학교 졸업자가 80% 정도를 차지했다라고 분석하는데 보통 학교 하면 지금의 이제 초등학교를 얘기하겠죠. 근데 참 이게 또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아버지는 저 시대에 그 저 보통 학교를 나오질 못해갖고 정말 참 힘든 인생을 사셨죠. 예. 그 그래서 그 사설 강습소에서 이제 한글을 배우고 일본말을 배우고 구구단을 배우고 이렇게 해서 살아오신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조선시대 때 그 인구의 반 정도가 노비였다라고 하듯이 뭐 그게 일본 제국이 이 식민지가 되면서 그런 것들이 해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파는 계속 남아 있었던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에 역대
총독부의 그 정책이라는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예. 뭐 총독부 이전 시절에 그 뭐 철도 부설권이라든가 광산 채굴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막 이제 팔았죠. 고종이 막 팔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 뭐 그때는 뭐 고종이 국가였으니까 뭐 그 말이 그 말이라고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한일 합방이 되면서 이제 무단 정치가 시작이 되고 1919년에 3.1 운동이 이제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제 문화 통치를 그 다음에부터 시작하고 이때에 이제 지금의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창간이 되죠. 문화 정책을 쓰겠다 하면서 이제 그 언론 기관을 갖다 허가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10년 정도 후에 이제 그 문화 통치가 이제 종료가 되는데 이제 이때부터 이제 전쟁이 이제 점점 이제 이렇게 이제 커져가는 거죠. 뭐 만주사변도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조선 반도, 즉 한반도를 병창 기지화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기죠. 그리고 태평양 전쟁을 이제 수행을 그 해야 됐기 때문에 이때 이제 조선인들을 동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동원된 그 이제 징용, 징병 이걸 놓고서 더군다나 이제 위안부 문제까지 있죠. 참 정말 참 생각할수록 비참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1936년 중일전쟁 수행을 위한 조선의 병창기지화가 가속이 되고 창씨개명이 시행이 됐다. 네, 미남이 총독 시절입니다. 그다음에 고이소 시절이었던 1942년에 이때는 이제 태평양 전쟁을 이제 수행을 해야 될 때였죠. 뭐 진주만을 이제 공습을 했기 때문에 이때 이제 조선인들이 이제 동원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죠. 그다음에 이제 1944년 이제 거의 이제 전쟁 말기에 가서 이때가 이제 아베 시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자세한 내용을 그 이제 담고 있는 그 자료가 바로 조선총독부 이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게 조선총독부의 문장이었죠. 예. 하여튼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그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그 더보기란에서 링크에 접속을 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군의 날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국군의 날 어, 전후의 시체를 넘고 앞으로 예, 바로 38선을 그 이제 통과한 날이 되겠습니다. 북진을 시작한 날이죠. 바로 그게 우리의 국군의 날이 되겠습니다. 이 영상도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60만 대군을 유지를 해왔는데 예, 작금의 이제 급여 체계로 인해서 그냥 혼란해요. 그리고 사병들의 근무 기간이 1년 반이 채 안 되죠. 이제 그러면서 뭐 직업군인으로 나선 그이 장교와 보좌관들이야 또 다른 문제라고 얘기를 하겠지만은 병역의 의무를 하기 위해서 갔던 군을 지원한 초급 장교나 부사관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봤을 때는 너무나 긴 시간을 그 이제 군에서 이제 시간을 소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이제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급여 체계가 뭐 대통령 공약이다라고 해갖고 사병들의 급여를 상당히 올리는 바람에 초급 장교하고 부사관하고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초급 장교를 지원하는 그 지원율도 떨어지고 부사관들도 다 그만두고 나가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정말 군이 60만 대군이 제대로 유지가 될까? 오죽하면은 뭐 40대, 50대 그 소위 그 시니어 군대라고 할까요? 주로 경계 업무를 그 이제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예비군 자원에서 경계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병력을 갖다 이제 이렇게 예, 다시 그 이제 뽑아가는 채용하는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뭐가 한참 잘못된 정책이라고 여집니다. 왜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공약이었다라고 하지만은 잘못된 거로 인식하면은 그 공약을 파기를 해야죠. 그, 그 인기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중요한 거는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면 안 되는데 급여도 장교 사병 똑같고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1년 6개월이면 그만두고 나오는데 어, 뭐 직업군인 아닌 다음에 ROTC 같은 경우는 2년 8개월을 갖다가 군에서 근무를 하고 더군다나 학교를 다니면서 2년 동안 군사훈련을 받고 오는데 누가 그걸 하겠어요? 당연히 안 하지. 그러니까 지원율이 툭 떨어져요. 저희들 그 인건할 때만 하더라도 한 100, 뭐 50명 정도 이렇게 인건하는데 지금 뭐 10명, 20명, 심하면 뭐 5명 뭐 그렇습니다. 그건 지금 이 학군단, 즉 그 ROTC 제도를 유지하는 것도 좀 이제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왜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굉장히 그 고민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 곰돌이가 우리 국방의 문제를 아주 골똘히 생각하고 있고
이게 조선 총독부와 같이 이렇게 중첩이 되면서 정말 아주 불편하고 어, 착잡하고 이것이 무슨 또 어, 어, 운명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기뻐해야 될 이 날에 왜 이렇게 기분이 씁쓸한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네, 이상과 같이 오늘 국군의 날인데 총독부 설치이기 때문에 총독부까지 그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김영모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